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영상이 의아할 수 있어요. 뒤에 문 좀 닫아줄래? 왜냐면은 오늘 지금 올리는 이 수업은 분명히 지난번에 올라왔던 거랑 똑같은 수업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올렸던 영상에 한 가지 잘못 말한 게 있어서 찜찜한 마음에 똑같은 내용을 수정해서 한 번 더 찍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 수업 영상을 보셨던 학생들은 성리학과 관련된 부분만 이 부분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모든 내용을 다시 볼 필요는 없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지난번 했던 녹화지만은 한 번 더 녹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배운 책 펴셨나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짧게 복습하고 마저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3세기에 징기스칸이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게 되면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거대한 몽골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첫 시작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 징기스칸의 이 지도 아래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상당 부분을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게 되는데, 고려가 그들 몽골족과 처음 마주하게 된 것은 거란족의 침입이 그 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고려에 갑작스럽게 침입해온 거란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몽골과 처음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후에 몽골 쪽에서 고려에게 많은 공물을 요구하였을 때 고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물을 줘서 돌려보냈는데, 이때 공물을 받고 몽골로 돌아가던 사신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하여 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231년의 일이었고, 이후에 약 40년에 걸친 이 몽골과의 싸움 대몽항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고려를 이끌고 있었던 최씨 무신 정권의 경우에는 몽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수도를 개경에서 어디로? 강화도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육지에 남겨진 민중 백성들에 의해서 이 몽골군의 침략을 막아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였고요. 물론 거기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둔 경험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몽골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고려의 백성들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강화도에 있었던 최씨 무신 정권 내부에서도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강화도에서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후에 고려는 몽골에게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한편 최씨 무신 정권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던 군사 세력인 삼별초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에 반대해서 몽골과 끝까지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들이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대몽항쟁도 끝이 나게 되었고, 이후에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다만 이때 칸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 고려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고려의 왕과 자신의 딸을 결혼을 시키게 되면서 이후에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지만 원나라 황제의 사위의 나라 부마국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대충 정리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고려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었느냐, 이제 고려는 원나라의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관제 같은 것들이 제후국 수준에 맞게 떨어지게 되었다, 격화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고요.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동행성이 마치 조선 총독부처럼 원나라가 고려를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통치기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또한 다루가치라고 하는 감독관을 파견해서 고려의 내부 정치에 간섭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또한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면서 고려의 영토 가운데 일부분을 원나라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고요.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 간섭기에는 친원파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들의 경우에는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기구를 장악을 하면서 고려의 권력을 독점하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농
주민들에게 토지를 빼앗고 농민들을 노비로 삼는 등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또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도 악화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아가서 원나라의 경우에는 시시때때로 고려에게 금과 은과 같은 많은 곡물들을 요구했었고 공녀나 환관 같은 사람들도 요구를 하면서 고려는 경제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원 간섭기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번 시간에 그 뒤에 이야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거 또 하려니까 되게 재미없네. 아이씨. 한 큐의 녹화를 끝냈어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8년 중국의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원나라의 경우에는요, 남송을 정복하면서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전체가 몽골족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원래 중국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 우리는 그들을 한족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중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한족이라고 하는 민족인데요. 자, 이 한족들의 경우에는 몽골족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 몽골족의 경우에는 민족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정책 같은 것들을 실시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시기에 한족들의 경우에는 중국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몽골족의 지배로부터 많은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14세기 중반 가게 되면서 이 몽골족의 힘이 약해지자 중국의 한족들이 몽골족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반란을 여기저기서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빨간색 두건을 썼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난 반란군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빨간색 두건을 썼다고 해서 홍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홍건적을 이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결국 강남, 중국에도 이제 강남 지방이 있어요. 중국의 강남 지방에서 몽골족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명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이 명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몽골족들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 몽골족들이 중국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초원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중국은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왕조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던 시기를 가지고 우리는 원명교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중국에서 원명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할 만한 여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언제 고려에 대해서 간섭하고 개입을 하겠어, 그지? 자, 그래서 원명 교체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고려에 대한 원나라의 간섭과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틈을 타서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자,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이루자라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민왕이 주도하였던 반원 개혁 정책 또는 반원 자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공민왕의 경우에는 이런 원나라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실시하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책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문제를 내기에 좋은 소재들이 정말 많거든요. 시험 문제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가 출제가 되고요. 이번 중간고사 때에도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내용들 다 중요하니까 특히 눈여겨봐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몽골의 풍습과 제도를 폐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일본의 문화가 들어오고 유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몽골의 간섭과 지배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몽골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행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고려의 문화가 또 원나라에 전해져서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아무튼 이때 당시에 원 간섭기에 고려에서 유행했었던 몽골의 풍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두,
만두 같은 것도 그렇죠. 만두 같은 것도 원 간섭기에 처음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고요. 술 중에서도 증류식 소주, 그죠? 막걸리 말고 증류식 소주 이런 것들도 원 간섭기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던 문화라고 합니다. 또 전통 혼례할 때 신부가 연지 본지를 찍고 족두리를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원 간섭기에 들어왔던 문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교과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변발과 몽골식 의복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발 들어봤나요? 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머리 스타일인데 어떻게 어떤 머리 스타일이지? 그렇죠. 앞머리를 밀어요. 어디까지? 그렇죠. 정수리까지 밉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가는 뒷머리는 어떻게 해요? 길게 길러가지고 그것을 따쳐, 그죠? 요런 머리를 가지고 우리는 변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몽골족만의 머리는 아니고요. 동아시아의 북방 초원 지역에 살았던 유목민족들은 이러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몽골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동안 고려의 왕족들부터 해서 이러한 머리 스타일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민왕이 보기에는 이거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야. 우리 고려는 몽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몽골식 의복, 호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치파오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죠?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생긴 옷 입는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자, 이것도 북방 초원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들이 입는 옷이었어. 호복이라고 하는 건데 변발과 마찬가지로 원 간섭기의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민왕 이거 우리 문화 아니야, 하지 마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원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도 폐지하기도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아가서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들을 제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잠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자기 여동생이 공료로 원나라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예뻤던 모양인지 원나라 황제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기억이 나죠? 그 여자의 오빠가 바로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동생이 기황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나중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나중에 원나라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철의 경우에는 원나라 황제의 삼촌 큰아버지로 고려에서 상당한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이 바로 이 기철이라는 사람이고 대표적인 권문세족 친원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 숙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가 권력을 힘에 얻고 권력을 잡고 벌였던 나쁜 짓들을 이유로 들어서 그를 숙청해 나가는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까 1교시에 목을 너무 세게 썼더니 목이 나갔네. 자, 보통 사람 정신 차리세요. 맨 앞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지? 자, 또한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페이지를 앞으로 돌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원래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로 만들어졌던 게 정동행성이었는데 일본 원정이 실패로 끝나고 난 이후에는 고려의 내정에 대해서 간섭하기 위한 기구로 자리 잡은 게 이 정동행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 정동행성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의 이문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쟤 좀 깨워라. 헤드뱅잉 하고 있다. 자,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냐면요. 이런 곳이에요. 고려 사람들 가운데 원나라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발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처벌하던 곳이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원 세력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곳이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곳이었고요.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없앨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고려의 영토를 회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면서 영토의 일부를 원나라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자, 그 가운데 동령부나 탐라 총관부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고려 쪽에서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요. 그래서 원나라 쪽에서 돌려줬는데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던 땅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여기 천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령 이북에 있는 이 쌍성 총관부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나라가 돌려주지 않으니까 공민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군대를 동원을 해서 원나라와 맞서 싸워서 그 땅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은 원나라와의 군사적인 충돌도 주저하지 않았을 만큼 상당히 강력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해 나간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왜 다들 창가에 있는 사람들이 미소를 짓고 있지? 뭐 재밌는 거 있니? 네. 자,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영토를 회복하였다라까지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요거 지도 잘 봐두도록 합시다. 이번 중간고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지도예요. 이 지도를 딱 주고 이 영토를 회복한 왕 누구게? 라고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의 업적을 고르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눈여겨봐 두도록 합시다. 넘어갑시다. 자, 공민왕은요.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뽑아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법적인 노비를 해방하고 토지를 반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승려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등장하느냐? 자, 공민왕의 부인은 노국대장공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잠깐 했어요.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 고려의 왕이 된다라고 했느냐?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고려의 왕이 되고 그 왕은 또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사람이 또 고려의 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민왕은 엄마가 원나라 공주였고 그의 부인인 노국대장 공주 역시 원나라의 공주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공민왕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인인 노국대장 공주를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원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반원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민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인이 친정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공민왕 입장에서는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부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노국대장 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민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멘붕에 빠졌다라고 해요. 그때 이 멘붕에 빠졌던 공민왕에게 다가와서 그를 잘 달래주고 위로해 주었던 승려가 바로 신돈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돈의 경우에는 공민왕에게 믿음을 얻게 되면서 신임을 얻게 되면서 멘붕에 빠진 공민왕은 정치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되고 신돈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를 통해서 대신 개혁을 이어나가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신돈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되었던 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곳이냐? 전민, 농사짓는 땅과 백성이에요. 변정, 바뀐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바뀐 것을 바로잡느냐?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농민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노비로 삼으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들의 땅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그들을 불법적으로 자기 노비로 만들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권문세족들이 원간섭기에 했던 짓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괴로워졌고 세금을 내야 되는 농민들이 노비가 되면서 세금을 못 내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에서 뭘 하는 거냐? 권문세족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빼앗아간 토지, 원래 그 주인들에게 돌려주게 한 겁니다.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든 농민들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조사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권문세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노비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그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었고 농민들은 자기의 땅을 돌려받고 자유의 몸이 되면서 백성들의 삶, 안정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농민이 되면서 나라에다가 세금을 잘 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던 성과를 거둘 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나아가서 성균관과 과거 제도를 정비하여 성리학을 배운 신진 사대부를 등용하고 개혁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성균관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국자감이라고 불렸던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유학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도 함께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민왕대에 오게 되면서 이 성균관을 유학교육만을 전담하는 기구로 정비를 합니다. 좀 더 중요하고 잘할 수 있는 일, 급한 일에 집중하자라는 차원에서 유학교육만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과거 제도를 정비해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시도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관리 선발에 있어서 왕의 역할을 좀 더 중요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기관을 정비하고 관리 선발 제도를 정비해서 새롭게 뽑힌 유학자들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관직에 진출한 사대부라고 해서 신진 사대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신진 사대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당시에 최신 학문을 공부한 새로운 선비들, 유학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공민왕의 경우에는 왜 새로운 학문을 배운 새로운 유학자들이 필요했느냐? 지금 공민왕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죠? 개혁이에요. 권문세족과 맞서 싸워서 고려사회의 자주성을 되찾으려는 개혁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지? 왕이 이런 일을 잘 해나가려면은 왕의 손과 발이 되어서 권문세족과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뭐가 필요해? 내 편이 필요해요. 그죠? 기왕이면 어떤 사람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교육제도와 관리선발 제도를 정비해서 새로운 유학자들을 뽑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민왕의 측근 세력이 되어서 권문세족과 맞서 싸우면서 고려 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혁해 나가는 세력으로서 점차 성장해 나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죠? 고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어떤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을 통해서 결국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났느냐? 권문세족들을 전부 다 제거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이 성공하기 힘들었던 한계는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권문세족의 반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들의 힘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원나라의 힘이 쇠퇴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자체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려 내에서의 권력이 상당히 강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신진사대부 개혁 세력 새롭게 길러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아직까지 권문세족에 비하면은 굉장히 힘이 약한 애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벽에 넘어서기, 이 권문세족들의 벽을 넘어서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전민변정도감 같은 거 만들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다시 돌려주고 노비를 풀어주고 하니까 권문세족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자, 그러자 결국 국민왕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신돈이 한 일이야. 신돈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신돈을 또 자기 손으로 제거하는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해요. 네, 신돈 조금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집안 사람이요. 매울 신자 쓰는 신씨 많지 않은데 신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매울 신자 쓰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라면 뭐지? 신라면. 너 매울 신자 쓰잖아요. 그거 왜 매울 신자 쓰는 줄 알아? 맵기도 하지만은 그 농심 롯데 계열이거든요. 롯데 계열의 그 창업주들이 우리랑 또 같은 집안 신씨야. 매울 신자 쓰는 사람들이야. 그 매울 신자 쓰는 신씨들이니까 라면 만들 때 신라면 붙인 거예요. 네.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TMI였지만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자, 나아가서 이 공민왕이 한참 반원 개혁 정책을 하는 동안 고려는 홍건적이나 외구의 침입을 겪었습니다. 자, 홍건적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중국에서 몽골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머리에 빨간색 두건을 쓴 한족 반란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통일된 세력은 아니었어. 중국 여기저기서 일어난 반란군들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 원장처럼 성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세력들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세력들의 경우에는요, 몽골과 싸우다가 패해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얘네들이 부족한 식량이나 무기 같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도망가다가 고려까지 침략해온 세력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이들의 위력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고려의 왕이었던 공민왕이 경북 안동까지 도망가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민왕이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겠죠. 그죠? 당연히 이런 어떤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기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왜구의 침입도 잦았습니다. 왜구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해적을 가지고 왜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시기에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혼란했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왜구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 일본의 해적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배를 타고 한반도나 중국의 동쪽 해안가를 주로 약탈했던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피스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다 보니까 해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배 한 척 타고 와가지고 고무고무 총이나 쏟아 가겠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어요. 적게는 수십 척, 많게는 수백 척의 배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인원수로 따지자면은요, 적게는 수천 명, 적게는 수백 명, 많을 때는 수천 명, 만 명, 2만 명 가까이 규모가 되던 해적들이 바로 이 왜구라고 불리는 해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거의 전쟁의 규모에 가까운 약탈이 일어나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침략을 맞서 싸우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개혁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결국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 하였던 공민왕,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잃어요. 살해당합니다. 시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공민왕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그가 추진해왔던 개혁은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었나요? 자, 누가 죽였을까 공민왕? 그렇죠. 이 이야기의 흐름상을 보면은 원나라나 권문세족이 죽였을 것 같죠. 그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 쓰여진 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누가 왜 죽였다고 써있느냐? 요런 얘기가 있어요. 공민왕이 이 자신의 부인인 노국대장공주가 사망할 때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충격이 굉장히 큰 나머지 이 공민왕의 성적 취향도 변했대요. 원래 여자를 좋아하던 사람이 남자를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디가드를 뽑았어. 자제위라고 하는 호위무사들을 뽑는데 용감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잘생긴 아이돌 같은 미소년 같은 애들을 뽑는다더라. 그리고 걔네들을 뽑아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는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더라. 요런 얘기가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후대를 이을 왕이 없는데, 왕자가 없는데 하루빨리 왕자를 만들어지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자기 호위무사들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가 가서 내 부인 중에 하나 아무나 임신시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진짜로 공민왕의 셋째 부인이 어떤 자제위 호위무사하고 눈이 맞아서 임신을 했대. 그래서 내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공민왕에게 알리게 되자 이제 후대가 생겼으니 나는 마음이 놓인다. 다만 그 아이가 나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 내시와 그 호위무사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공민왕에게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내시와 호위무사가 화장실에 있는 공민왕을 죽였다.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요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진짜로 그랬을까? 막장에도 너무 막장 아닌가? 그죠? 자, 요게 언제 쓰여진 기록이라고? 조선시대 때 쓰여진 기록이라고. 요런 얘기 있죠. 그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얘기 있죠. 그죠? 조선시대 때 쓰여진 역사서야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려의 마지막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 나쁘게 써야지. 고려라는 나라가 막판에 가서 정말 미친 왕들이 나오는 바람에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성계의 조선 건국이 정당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공민왕을 미치광이처럼 써놓은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 후대의 역사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네. 옛날 영화 중에 쌍화점이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주진모라고 하는 잘생긴 배우가 공민아, 그리고 조인성이라고 하는 또 잘생긴 배우가 자제의 호위무사 역할로 나오고요. 그 둘 사이에 낀 여인으로 송지효, 러닝맨에 나오는 송지효가 출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못 보는 야한 영화입니다. 18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영화긴 한데요. 예, 맞아. 예, 맞다. 아, 근데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역사에 관심 많은 학생은 좀 볼 수도 있지 뭐. 네. 자, 아무튼 공민왕의 개혁은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가 행했던 이러한 개혁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실패했습니다만은 이후에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 조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선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들이 성장해 나간 것은 그 성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집단,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했는데 그들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불리는 군인들이었어요. 바로 최영, 이성계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은 성향이 좀 많이 다른 사람이었죠. 최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돌적인 성향의 인물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왜구가 침략을 해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쫓아갔더니 왜구들이 산 꼭대기로 도망가더라. 그리고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자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따라서 왜구들이 화살을 비처럼 쏘더라. 그래서 고려의 군대가 무서워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자 최영이 큰 칼을 들고 에이 겁쟁이 새끼들 비켜봐 라고 하면서 혼자서 말을 타고 다그닥 올라가더라.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영이 끝까지 달려가서 제일 앞에 있는 왜구의 적장을 한 칼에 툭 하고 목을 날려버리더라. 그 모습을 보고서 고려의 군대가 와 우리 장군님 짱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서 왜구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뭐 요런 그런 기록이 나와 있기도 해요. 뭐 게임으로 치자면 탱커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딜러에 가까운 사람이죠. 활을 굉장히 잘 쐈다고 하죠. 그래서 이성계와 관련된 전투의 기록들을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적장이 2명인데 나란히 서 있었어. 그러자 이성계가 활을 하나를 쐈더니 화살 하나 가지고 투 헤드샷을 뚫더라. 두 사람의 머리를 한꺼번에 꿰뚫어서 죽여서 전투의 승리를 거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고요. 왜구의 장수 가운데 온몸이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는 용맹한 자가 있었는데 갑옷이 하도 두꺼워가지고 칼과 창이 들어가지 않자 이성계가 화살 하나 딱 쐈다. 그랬더니 화살이 기가 막히게 투구의 턱끝만 딱 맞춰가지고 투구가 홀라당 벗겨지게 하고 다시 한 발 쏴가지고 헤드샷으로 그를 정확히 죽였더라라는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네, 아무튼 이들은 고려 말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장군들입니다만은 성향이 약간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의 차이가 나중에 위화도 회군 같은 때에 또 다시 한번 반영이 되거든요. 그 뒤에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 가운데 이성계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고려를 개혁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기 때문에 공민왕의 이러한 개혁 정책은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이기도 하였다 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 있겠네. 종치고 한 1, 2분 정도만 더 할게요. 내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어. 자,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누가 선생님한테 조선은 어떤 나라냐라고 묻는다면은 한마디로 대답해라라고 묻는다면은 조선은 성리학이다. 성리학 국가였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리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제대로 언급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성리학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이 왜 성리학이냐?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성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냐? 우주의 원리는 무엇이고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송의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낸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송나라 때부터 중국의 유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
시작을 하고요. 남송시대에 오게 되면서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해서 하나의 논리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주희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 맹자급의 인물로 존경을 받게 되면서 주자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리학을 다른 말로는 주자학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자, 그게 바로 성리학인데 어떠한 특징을 갖느냐? 불교의 논리체계를 받아들여서 이전의 유학보다 형이상학적이면서도 실천윤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유학은 여전히 국가의 정치 논리로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학문으로서 사상으로서는 불교보다 한 단계 뒤처진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유교에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는 가정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롭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너의 고통의 원인이 욕심임을 깨닫고 욕심을 버려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불교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철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 불교가 유교보다 한층 더 수준이 높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송나라 때의 유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거 자존심 상한다. 우리도 유교를 불교만큼 수준 높은 학문으로 끌어올려보자 라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논리체계나 개인의 수행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유교에 적용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발전한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인간의 심성이나 우주의 원리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걸 가지고 형이상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특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과거보다 철학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진 새로운 유학이구나 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아가서 실천윤리적이다. 내가 올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한 논리가 곧바로 사회개혁의 논리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전의 유학보다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았고 사회개혁을 하는데 필요한 쓸모가 있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은요, 원간섭기에 고려의 안향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갔다가 처음 우리나라에 고려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권당에서 원나라의 학자와 교류한 이재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만권당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충선왕이 원나라에 세운 독서당이고 학술 연구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선왕 같은 경우에도 고려에 대한 개혁을 몇 번 시도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때려쳐 하고서는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 왕의 아버지로 물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원나라에 가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책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그렇게 만든 학술 연구기관이 바로 만권당이라고 하는 곳이고 원나라에 머물면서 고려의 유학자들을 초청합니다. 여기 좋은 책 많으니까, 여기 훌륭한 학자들 많으니까 여기 와서 좀 공부해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충선왕이 초청을 받아서 원나라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이재현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성리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고려로 돌아가서 고려 사람들에게 성리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시작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조금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늘 담임반에서 좀 이러네. 자, 그러면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고려의 과거 시험에도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과거 시험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나아가서 공민왕이 성균관을 재정비하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왜 공민왕에게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필요했을까? 왜 이 사람은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였을까?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공민왕은 뭐 하려는 사람이에요?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개혁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해되나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민왕이 개혁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학문, 그것이 바로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하여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누구였다?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개경을 중심으로 권력을 형성한 권문세족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지방 향리 출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에 의해서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들이 뽑히고 그 사람들이 공민왕과 함께 권문세족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왕권을 보좌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 신진사대부들은 자신이 배운 성리학을 무기로 삼아서 권문세족과 토지 문제, 불교의 폐단 같은 것들을 비판하면서 고려사회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였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가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갖게 되면서 상당히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특히 권문세족과 불교 사원 세력들이 손잡고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신진사대부들에게는 권문세족과 더불어서 불교 사원 세력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리학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개혁을 시도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신진사대부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신진사대부를 뭘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든 나라인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으로 설계되고 성리학으로 만들어졌고 성리학으로 굴러가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고려의 마지막 정치사까지 쭉 한번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고려의 사회 그리고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